자, 두 번째 지문 보도록 할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독서 지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게 될 거고, 독서 지문을 읽을 때 항상 얘기하지만 수능 자체가 항상 시험 문제를 낼 때 그냥 내는 게 아니라 흐름이라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시험 문제를 낸다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지문을 항상 읽을 때 규칙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줘야 된다는 것. 미리 얘기한다면 이 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흐름을 잡고 있어. 바로 대조라는 것. 뭐 하는 거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그 기준들을 가지고 대상들이 갖고 있는 차이점을 보여주는 거야. 그럼으로써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하나를 분명하게 전달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가령 그냥 간단하게 나는 잘생겼다라고 딱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 어떤 연예인, 잘생긴 연예인을 딱 옆에다 보여주고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람만큼 또는 이 사람과 달리 내가 어떤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낫다, 더 못나다 뭐 이렇게 표현해 준다면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은 좀 더 분명히겠지. 아, 그런 면에서 잘생겼고 그런 면에서 별로구나 이런 식으로 됐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대조라는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단이 중요하다. 첫 번째 문단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문장의 주어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보면 천둥을 알리는 번갯불, 위험을 알리는 각박한 소리 등은 일종의 신호이다. 문장을 좀 바꿔볼게. 신호는 천둥을 알리는 번갯불, 위험을 알리는 긴박한 소리 등이 있다. 이렇게 문장을 바꿀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 글의 문장의 주어는 단순히 번갯불과 긴박한 소리가 아니라 뭐가 된다? 일종의 신호,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국어 자체는 원래 이런 거야. 그냥 항상 주어만 보라고 하니까 주어를 보는 게 아니라 의미 관계를 통해서 얘가 과연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주어가 되는지 되지 못하는지 요걸 읽어낼 수 있으면 독서 지문을 읽는 거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텐데 그냥 있는 그대로 고지식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도대체 이게 무슨 글인지를 모를 경우가 되게 많을 거야, 있지?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는 살짝쿵 주어와 서술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아, 이 글은 신호에 관련된 글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좀 더 볼게. 신호는 자연적인 관계에 의해서 어떤 물리적 사실이 다른 물리적 사실과 연관된다. 동물은 신호를 지각하여 신호를 알아서 거기에 맞게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다. 그런데 인간은 의사소통의 과정에 이러한 신호 외에도 상징을 사용한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가 나왔지? 그런데. 자, 그러면 신호라는 걸 가지고 무엇과 동물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인간을 서로 뭐하고 있니? 비교 또는 대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때 그런데란 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분명히 알 수 있지? 아, 차이점에 주목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 상징은 상징하는 내용과 상징되는 표현 사이에 자연적인 혹은 필연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의미를 배워야만 그 상징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은 상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해하지만 동물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오케이. 인간은요, 만들어낼 수 있고요. 반면에 동물은 만들어낼 수 없대. 아, 이런 차이점을 갖고 있구나. 자, 그러면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신호의 뭐에 대해서? 상징에 대해서 인간과 동물을 뭐하고 있다? 대조하고 있다. 인간은 상징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동물은 상징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꿀벌 같은 경우도 너희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호라는 게 있어요. 특히 꿀벌이 뭐 한 10km까지 갔다가 다시 꿀벌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 이때 꿀벌들이 그냥 10km까지 갔다가 그냥 구경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곳에 어떤 곳에 꿀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동료들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지. 그때 흔히 쓰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뭐 꼬리 부분을 팔자 모양을 그려가면서 방향을 알려준대요. 이때 팔자 모양이 태양과 관련되어서 어떤 각도로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궤적을 그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리와 방향을 알려주게 된대. 됐지? 이런 기호, 신호체계가 있어요. 그 곤충이나 동물 같은 경우도. 하지만 그건 단순히 몸짓에 불과한 거지. 인간처럼 약도라는 것도 생각해봐. 약도. 이거 약도도 마찬가지로 거리나 방향이나 또 이런 것들의 다양 건물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잖아. 그때 우리는 뭐 하는 거니? 그 간단한 그림이라는 체계를 통해 설명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과 관련된 거라고 보면 돼. 그 다음 볼게. 인간의 언어는 자의성과 이원성을 갖는다. 자의성은 소리와 의미 사이, 즉 표현과 내용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아, 인간의 언어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대. 이는 소리의 체계와 의미의 체계가 독립되어 있다는 이원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언어에서는 표현과 내용이 분리되지 않으며 이들의 관계는 일원적이다. 오케이. 분리되지 않고 1번, 일원적이다 2번. 앞의 내용과 연관시켜볼게. 인간의 언어는 자의성과 이원성을 갖는데 오케이. 이원성 2-죠. 아, 이게 동물과 다른 점이구나. 그 다음 소리의 체계와 의미 체계가 독립되어 있다. 오케이.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는 분리할 수 있다 없다? 분리할 수 있다. 1- 어때? 앞에 나온 내용과 뒤에 나온 내용이 정확하게 2대2로 짝을 이루면서 서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인간의 언어는 소리 조각과 뜻 조각으로 분절될 수 있다. 오케이. 내가 왜 밑줄쳤을까? 예를 들면 자, 이 앞에 오는 게 뭐가 된다? 중심 내용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뒤엔 당연히 뭐가 나올까? 소리 조각과 뜻 조각으로 분절될 수 있다는 게 나올 거야. 자, 봤더니 바람이 분다라는 문장은 우선 뜻을 가진 조각으로 나눌 수 있다. 바람 플러스 분다라는 어절로 나눌 수 있다. 이게 뜻 조각이래요. 그 다음 이걸 다시 바람 플러스 이, 부 플러스 니은 플러스 다와 같은 작은 뜻 조각인 5개의 형토세로 분절할 수 있다. 아, 여기까지가 뭐야? 뜻 조각이야. 그 다음 또한 그럼 이제부터 뭐 나올까? 소리 조각 나오겠죠. 봤더니 소리 조각 나왔네. 이렇게 11개의 조각으로 쪼갤 수가 있대요. 이게 인간의 언어는 소리 조각과 뜻 조각으로 분절될 수 있다는 것과 관련된 예야. 그 다음 인간의 언어는 인간이 유한한 언어 요소를 가지고 무한한 언어 활동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데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어린아이의 언어 습득은 이런 창의성으로 이루어진다. 오케이. 또 뭐 나왔어? 예를 들어 나왔지. 그럼 당연히 어디가? 요 앞이 중심 내용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간의 언어는 뭐하다? 무한적인 언어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창의성을 지니고 있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와 관련된 예가 분명히 뒤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아울러 인간의 언어는 아울러 나왔지? 그럼 뭐 하는 거야? 앞의 내용에 비슷한 내용을 첨가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송신자인 말하는 이와 수신자인 듣는 이가 상황에 따라 그 역할을 바꿔가며 대화를 진행할 수 있다. 아, 인간의 언어는 대화를 진행할 수 있대요. 뭐 하면서? 역할을 바꿔가면서. 누가?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할 수 있대. 그러나 오케이. 당연히 뭐겠어? 차이점이겠죠. 동물의 언어는 기능이 분리되어 있어 교신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대요. 또한 인간의 언어는 과거의 사실을 지금 전달할 수 있고 다른 곳의 상황을 이 자리에서 표현할 수 있지만 또 차이점이네. 동물의 언어는 항상 지각되는 현재만 나타낼 수 있을 뿐이다. 아, 동물의 언어는 현재성만 있는 반면에 인간의 언어는 과거 뿐만 아니라 무엇도 다른 곳에 있는 것까지도 뭐 있을 때 전달할 수가 있대. 이렇게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글의 기본적인 흐름은 규칙은 대조를 통해서 인간의 언어와 동물의 언어를 뭐하고 있다? 차이점을 들어서 인간의 언어의 특징을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1번 문제. 위글의 내용을 보기에 적용하는 심화학습을 하고자 한다. 적용이란 말 나왔지. 이런 말 나오면 보통 어떤 문제냐면 구체적 사례 찾기 문제거나 아니면 상황에 적용하기 문제요. 상황에 적용하기 문제. 봤더니 보기에 뭐 나왔어? 상황이 나와 있지. 그럼 얘는 두 번째 설명 상황에 적용하기 문제. 바로 얘가 되는 거죠. 얘가 된다는 거야. 됐어? 봤더니 그럼 당연히 똑같아. 보기를 먼저 읽어볼게. 존과 영희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존이 나무를 가리키면서 트리를 한국어로 뭐라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영희가 트리는 한국어로 나무라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존이 나무가 크다, 나무가 많다, 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됐지? 자, 그러면 분명히 위 지문에는요 이 상황과 관련된 중심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중심 내용을 보기에 주어져 있는 상황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충분히 문제를 정확히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번 언어 기호는 오케이.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당연히 나무라는 언어와 관련된 기호를 묻고 있는 거지. 그건 당연히 맞는 거고. 그러면 이걸 중심 내용과 연관을 시키면 돼. 자, 언어라는 기호는 소리와 뜻으로 이루어져 있다. 몇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중심 내용이지. 그래서 3번은 당연히 맞는 거고. 2번 인간의 언어는 의미와 소리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필연적인 관계란 말 나왔지? 그럼 얘도 똑같이 위 글에 나와 있는 중심 내용들, 각 문단의 중심 내용들 중에서 방금 읽었던 필연적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주시면 돼요. 몇 번째 문단에 나왔죠?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가서 읽어봐. 필연적 관계가 없다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2번도 당연히 맞는 거고요. 3번 인간의 언어는 과거의 사실도 현재의 시간도 표현할 수가 없다. 자, 각 문단의 중심 내용 중에서 3번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주면 되겠죠? 몇 번째 문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문단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표현할 수 있다 없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네, 과거의 사실과 현재 시간 모두 다 표현할 수 있다. 잠깐만. 인간의 언어는 과거의 사실도 현재 시간에 표현할 수 있다. 아, 잘 봐야겠네. 선생님 잘못 읽었네. 인간의 언어는요, 과거의 사실도 전달할 수 있고 현재 이야기도 전달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건 과거의 사실을 현재, 지금 뭐 할 수 있다. 지금에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3번의 내용은 지문과 관계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 1번 문제는요, 적용하기 문제라고요. 뭐라고요? 적용하기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야. 그럼 반드시 보기의 상황에는 위 글의 중심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됐어? 그럼 3번 같은 내용 보시면 마지막 문단에 과거의 사실을 지금 전달할 수 있다라 나와 있지. 그럼 선택지 연결시켜봐. 과거 사실 연결되고요. 현재, 지금 연결되지. 그런데 이 내용이 보기에 나와 있냐고. 보기에 보시면 나무를 한국어로 뭐로 가리킵니까? 나무가 크다, 나무가 많다, 나무가 있다 나와 있지. 시간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고. 이해됐니? 혹시나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너희가 이해를 잘 못했을까봐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봤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럼 나머지 4번과 5번을 보시면 당연히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존과 영희가, 존이 물어보고 영희가 다시 한번 질문 던지고 그랬더니 존이 대답하는 구조. 이렇게 수신자하고 송신사의 관계가 교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5번, 인간은 자신이 아는 것을 이용하여 새로운 언어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지, 만들어낼 수 있지. 나무가 크다부터 나무가 있다까지 이 존의 대사 부분이 바로 5번과 관련된 내용이 될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두 번째 독서 지문과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